전현주 1969년생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알려진 고학력 여성 그리고 곧 태어날 생명을 품고 있던 임신부. 현재 그녀는 7세 여아를 유기하고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1997년 말에 선고된 이 판결은 1999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실에서의 마지막 식사 도취 후 진술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이 그녀를 사형대에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게 그 판결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 찬 삶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행위에서 논란의 판결과 그것이 남긴 상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추적해 볼 것입니다. 한국 범죄사상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무성이라는 가장 신성한 이미지가 가장 잔혹한 범죄의 무기로 사용된 그 사건을 다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실제 폭력과 범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997년 여름, 한국은 훗날 IMF 사태로 불리게 될 금융위기의 폭풍전야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불안감에 젖어 있었지만 화려한 서울의 중심부에서는 일상의 분주한 리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동네인 잠원동에서는 깔끔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방과 후 학원으로 즐겁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순수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무너뜨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범죄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괴물은 항상 송곳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곧 출산할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희생자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겨우 7살이었던 박초롱 초롱 빛나리 양입니다. 길고 독특한 이 이름은 아버지 박영택 씨와 어머니 한영희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첫 딸에게 선물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리는 그 이름처럼 밝고 영롱하게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활발했던 아이는 가족의 자랑이자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이전까지의 삶은 웃음소리 영어 수업 그리고 채 피우지 못한 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의 모든 가정처럼 아이의 부모님도 자녀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그 미래가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로 짓밟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여전히 생생하며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 범죄의 설계자는 1969년생 28세 여성 전현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현주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직업군인 아버지와 내무부 고위 공무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를 거쳐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며 작가나 의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키웠습니다. 무대 배경을 디자인하는 남편과 함께 그녀의 삶은 도시지식인 계층의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거짓으로 완전히 세워진 썩어빠진 현실이 있었습니다. 전현주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는 미등록으로 제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남편을 속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부모의 부를 과시하고 평범한 남편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매력적인 연극배우로 둔갑시켰습니다. 거짓말은 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연기 예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썼고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호화로운 연극을 유지하기 위해 전현주는 무모하게 돈을 썼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1997년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재정적 압박은 그녀가 공들여 쌓아올린 허구의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집과 차는 압류당의 고물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잔혹한 계획이 형성되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현주의 행동은 연극성 인격장애 진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과장된 감정 주목받으려는 행동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만드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입니다. 이는 그녀의 끊임없는 거짓말, 법정에서의 영혼 없는 눈물 연기 그리고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며 상상의 공범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설명해줍니다. 유괴는 단순히 재정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거짓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의 전 인생이 사기극이었음을 폭로하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극도의 극적인 범죄 자신이 감독한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는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1997년 8월 30일, 평범한 토요일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전현주는 잠원동 6호와 아울렛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8개월 된 임신부의 모습으로 전현주는 어떠한 의심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가장 신성한 이미지를 무기화하여 그것을 순진한 아이를 유인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녀는 생명과 양육의 상징인 자신의 생물학적 특징을 파괴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빛나리 양은 아마도 전현주에게서 안전하고 믿을 만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불과 3시간 후인 저녁 6시 첫 번째 몸값 요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현주는 피해자 가족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화 직후 그녀는 빛나리 양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프고 두려움에 떨던 7살 아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전현주의 잔혹함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달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대신 그녀는 손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살인은 며칠 후 계획이 실패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행 첫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신속하고 냉정하며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를 제거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물리적 부담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임신한 여성이 저질렀다고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냉혈함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범죄는 실패한 유괴 살인이 아니라 살인 후 금품 갈취 시도였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후에도 전현주는 잔인한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8월 31일 그녀는 여전히 박양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희망으로 그들을 고문하며 딸이 아직 살아있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첫 번째 몸값 요구 전화 직후 거의 즉시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치명적인 실수에 부딪혔습니다. 8월 31일 경찰은 전현주의 전화 중 하나가 번화한 명동의 한 카페에서 걸려온 것을 추적해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출구를 봉쇄하고 안에 있던 13명의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전현주의 테이블에 접근했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임신한 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말기라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곧 출산할 어머니가 잔인한 유괴범일 리 없다는 강력한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힌 경찰관들은 그 심리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확인 없이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물고기는 그들의 바로 눈앞에서 그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실수는 수사를 고통스러운 거의 2주 동안 더 연장시켰습니다. 명동에서의 실패 이후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언론의 폭풍이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분노와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압력이 너무 커져 당시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시해야 했습니다. 그 후 10일 동안 온 국민은 숨을 죽이며 추적을 지켜봤습니다. 박양 가족의 고통은 수백만 가정에 생중계되었습니다. 6일 10일째 되던 날, 바로 빛나리 양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없는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눈물 젖은 편지를 읽고 딸의 귀환을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결정적인 돌파구는 수백 명의 경찰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아이러니 바로 범인의 친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9월 11일 전현주의 아버지는 자기 집 근처에서 형사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경찰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는 딸 전현주가 9월 1일부터 실종 상태라고 신고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 때문이었는지 시민의 의무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그의 행동은 경찰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전현주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고 신림동의 한 여관까지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수사 14일째인 9월 12일 전현주는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와 수사관들의 설득 앞에 결국 자백하고 시신을 숨긴 장소를 밝혔습니다. 시신은 남편이 일하는 극단 창고에 보관된 등산용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현주에 대한 재판은 한국 사법 시스템을 매우 복잡한 도덕적 법적 문제 앞에 세웠습니다. 강신엽 검사가 이끄는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살해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2가지 형량만을 허용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강 검사는 범죄의 본질이 극도로 흉악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계속해서 몸값을 요구한 행위가 극도의 잔인함과 계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전현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복잡한 거짓말의 그물을 짰고 마지막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공범들에게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살인을 저지른 공범이 있다는 이야기로 돌아갔고 심지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검찰에 의해 체계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한 은행의 CCTV 영상에는 그녀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가 직접 쓴 상세한 범행계획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극성 인격장애 진단은 그녀의 모순되고 극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검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윤승 판사가 주재한 법원은 여론에 충격을 안겨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기징역. 법원은 관대한 처벌의 두 가지 주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현주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법원이 살인을 계획되지 않은지 우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실제 증거와 깊은 모순을 보였습니다. 전현주가 입을 막기 위해 첫날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며칠 동안 계산된 금품 갈취 계획을 계속 실행한 것은 명백히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갓 출산한 어머니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깊은 망설임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현주는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출산했습니다. 아마도모성이라는 원형이 명동에서 경찰의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의의 눈을 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그녀의 범죄가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갓 생명을 세상에 내놓은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전현주는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거의 30년 가까이 철창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의 한 가정의 입양되어 어머니의 죄 많은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옥에서 전현주는 조용하고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이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녀가 조용히 가석방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과 대중에게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한편 양의 가족은 끝없는 고통의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아버지 박용택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여전히 눈물을 참지 못하며 사랑과 희망을 담아 지어주었던 딸의 이름과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길고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전에는 남성으로만 묘사되었던 아동안전교육 자료의 유괴범 이미지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직접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사람들은 자녀가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너무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현주 사건은 문화적 이정표가 되었고 더 순수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빚과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의해 촉발된 그녀의 범죄가 다가올 경제 붕괴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상생활에 새로운 공포를 심었으며 온 국민이 불안한 진실 즉 악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가장 순진한 모습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의 위험성, 인간 심리의 복잡성 그리고 한 국가의 기억 속에